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당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시장 바닥 쓰레기 더미 옆에서 굶주린 채 떨고 있던 소년이었어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고 잘 곳조차 없어 종이박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람의 팔자를 봐온 무당이 그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멈췄어요.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낸 흔적이 아이의 운명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이 아이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운명보다 먼저 이 아이를 집어삼킬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선택 하나가 훗날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겨울 토요일 새벽 2시 16살 현우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또 출동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현우는 몰랐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 될 줄은요. 소방구조대원 도연은 그날도 가장 먼저 방화복을 입었습니다. 동료들이 장비를 챙기는 사이 그는 이미 소방차에 올라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다세대 주택 화재, 주민 다수 고립 추정.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도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20회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출동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새벽 2시 1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3층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창문마다 붉은 불꽃이 혀처럼 날름거렸죠.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사이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 할머니 한 분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내려오셨어요.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소방관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주저없이 마스크를 고쳐 쓰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도연은 벽을 더듬으며 올라갔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 끝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도연은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소방관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도연은 재빨리 업었어요. 할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할머니,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복도로 나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계단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퇴로가 막힌 겁니다. 도연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창문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하지만 망설임은 찰나였어요. 그는 복도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본부, 여기 강도연. 2층 복도 계단 화염 차단. 비상계단으로 이동합니다. 무전을 치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었을 때 다행히 그쪽은 아직 연기가 덜했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업은 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대장님,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후배 소방관이 할머니를 넘겨받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층 창문에서 손을 흔드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3층에 아직 사람 있어?
방금 신고 들어왔습니다. 3층 맨 끝방에 어린애가 갇혀 있대요.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화복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동료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의 등은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죠. 3층은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바닥은 뜨거운 재로 뒤덮여 있었어요. 도연은 낮은 자세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대답해봐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나갈 거야. 도연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작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도연은 알았습니다. 올라올 때 지나온 비상계단이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거리요.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창문.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깼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료들이 에어매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높이는 약 10m.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기엔 위험했습니다. 본부 강도연. 3층 창문에서 아이 투하합니다. 에어매트 준비해주세요. 확인. 준비됐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널 던질 거야. 무섭지만 눈 꼭 감고 있어. 아래에서 다른 아저씨들이 받아줄 거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이를 놓았습니다. 아이가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연은 몸을 피하려 했지만 한 발 늦었어요. 불에 탄 대들보가 그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죠. 무전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어요. 본부, 강도연, 3층 붕괴, 퇴로 차단. 대장님, 지금 바로 갑니다. 안 돼.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들어오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길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품속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소방 표식이 달린 목걸이였죠. 현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들이 직접 용돈을 모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아빠 화이팅이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를 도연은 10년 넘게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도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투정 부리는 얼굴, 잠든 얼굴. 그 모든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항상 말했지. 불길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끝으로 무전이 끊겼습니다. 새벽 4시 현우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소방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본 순간 현우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강현우 군. 맞지? 네. 아버지 강도연 대장님이 오늘 새벽 화재 진압 중. 소방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순직하셨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소방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으름이 묻어있는 작은 목걸이였어요. 현우가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동료분들이 수습하시다가 발견했대요. 손에 꼭 쥐고 계셨다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자신의 착각일 뿐이었겠죠. 목걸이 뒷면을 보니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새긴 건지 현우는 처음 보는 글씨였어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마이너스 아빠가. 현우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살리고 할머니를 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보다 남의 생명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강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밤이 지나고 아버지 없는 첫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는 그 아침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 구조된 주민들, 언론 기자들까지.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는 끊임없이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받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만 감으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렸던 그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죠.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현우는 목에 걸린 소방 표식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다는 그 목걸이. 이제는 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아이고, 도연아, 도연아. 울음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죠. 고모 미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나이자 유일한 형제였어요. 현우는 고모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고모에 대해 한 번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지만 현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요. 미정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누나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돌아가신 분 누나래요. 유일한 가족이라던데. 아이고, 저 어린 조카는 이제 어떡하나. 미정은 한참을 울다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현우를 꼭 안았어요. 현우야, 고모가 왔어. 이제 고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현우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모의 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서먹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현우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외로움이 경계심을 눌렀어요. 고모.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현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어도 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고모가 다 알아. 그 말에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꾹꾹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조문객들 앞에서 무너지기 싫어서 악물고 있었는데 고모의 그 한마디에 둑이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으로 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절에도 가족이 있으니 고모분이 데려가시겠지. 그래도 피부치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보지 못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 이튿날 소방서장이 직접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강도현 대장은 우리 소방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한 분과 어린이 한 명의 목숨을 구하고 순직하셨습니다. 서장은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두 생명이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미정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장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순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유족 보상금과 순직연금 관련해서는 보훈처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서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보상금이요? 네, 순직 소방관 유족에게는 국가에서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우 군이 미성년자라서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이 관리하시게 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슬픔 가득했지만 그 아래로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현우 후견인을 맡겠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서장이 돌아간 뒤 미정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빠르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유족 보상금 금액.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던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야? 그녀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넌 죽어서도 누나 걱정했구나.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설렘이 묻어 있었죠.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이 관을 들었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현우의 앞을 막아섰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그 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모아 현우에게 절을 올렸어요. 아이고, 은인의 아들. 이 늙은 것 때문에 그 젊은 분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저희 어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버지는 후회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으니까요.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버지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테니까요. 그 뒤에서 미정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감동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지루함만 있었죠. 발인이 끝나고
화장터에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차에 올랐어요. 미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고모 집으로 가자. 내 방도 준비해뒀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월세였던 그 작은 집은 이미 정리해야 했거든요. 고모 고마워요. 고맙긴. 가족인데. 미정은 웃으며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차가 출발하고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화장터를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없는 거네요. 눈물은 이미 마른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에 텅 빈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현우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때 현우는 몰랐어요. 옆에 앉아있는 고모가 품고 있는 검은 속마음을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련의 크기를요.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고모의 눈물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현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현우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에 들어섰어요.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교과서, 그리고 아버지의 소방 표식 목걸이뿐이었죠. 월세였던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현우에게 돌아갈 곳은 이제 고모 집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고모가 가리킨 곳은 베란다를 막아 만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인 방이었어요. 접이식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의 크기였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좁아서 미안한데 고모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아니에요, 고모. 감사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는 자신을 걷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고모는 현우에게 찬밥과 김치 몇 조각만 내놓았어요. 반찬이라고는 며칠 된 것 같은 시든 김치뿐이었죠. 그런데 고모 자신은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속이 안 좋아서 기름진 거 먹어야 해. 넌 젊으니까 뭘 먹어도 괜찮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속이 안 좋으면 기름진 걸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밥을 떠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밤 현우는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누웠습니다. 베란다였던 방은 외풍이 심했어요. 창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등골이 서늘했죠.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데워지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낼 수 있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목걸이의 감촉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모의 태도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고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항상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은행 앱인 것 같았죠. 현우가 지나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고는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고모, 학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응? 아, 그래. 고모는 귀찮다는 듯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던졌습니다. 아꼈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현우는 그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어른에게 말대답하는 건 아버지가 싫어하셨으니까요. 학교에 가는 길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고모가 왜 저렇게 돈에 민감한지. 부동산 컨설팅 일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걸까?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고모가 조금 측은해졌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조카까지 떠맡았으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죠. 현우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현우는 고모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순직 보상금이 얼마라고?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뜬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일시금이랑 연금이랑 따로 나온다고? 일시금이 얼마야?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면 괜찮네. 후견인 명의로 관리되는 거지. 애가 성인 되기 전까지. 고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에 가까웠죠. 동생이 죽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알았어. 서류 준비해서 보훈처 가볼게. 고마워, 친구야.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면서요. 벌써 왔어?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황급히 뒤로 숨겼어요. 네,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 방에 가 있어. 고모 좀 바빠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가 아버지 보상금 때문에 나를 데려온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고모도 가족이잖아. 피부치잖아. 현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 현우는 고모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 거기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어요. 현우는 그 날짜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고모가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요. 고모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어느 날 고모가 외출한 사이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후견인 지정 동의서, 순직 유족 보상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곳곳에 고모의 이름과 고모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현우의 돈인데 현우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집에 있어? 현우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고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우에게 찬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 비친 고모는 이전과 달랐어요.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왜 그래? 밥맛 없어? 아니에요. 잘 먹을게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가치,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 그 선택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을 고모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소방 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참아라. 버텨라. 언젠가 길이 보일 거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어요. 고모가 무슨 속셈이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16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그 말이 사실이길 현우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고모 미정은 방문을 살짝 열고 현우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린 조카의 모습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돈 들어오면 다 해결돼. 그 말에는 조카를 향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향한 기대만 있었죠. 미정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달력을 바라보며 남은 날짜를 세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까지 2주일. 보상금이 입금되는 날까지 2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고모의 행동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늦잠을 자던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고모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고모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보상금이 입금되는 날. 고모가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고모, 저 학교 가요. 그래. 오늘은 좀 늦게 와. 고모 바쁘니까. 고모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수업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모가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뿐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현우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었죠. 저녁 6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고모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왔어? 고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들떠있으면서도 날카로웠어요. 네, 고모. 왜 술을? 앉아. 고모가 손가락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돈 들어왔어. 고모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행 앱 화면이었어요. 숫자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내 아빠 목숨값이야. 꽤 되지? 고모의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의 희생을 목숨값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모, 그 돈은. 알아. 내 돈이지. 법적으로는. 고모가 소주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우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근데 말이야, 현우야. 고모가 생각을 해봤어.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고모가 널 3개월 동안 먹이고 재우고 키웠잖아. 그동안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알아?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바깥
공과금, 학교 준비 물가,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꽤 나와. 근데 고모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고모, 저 항상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 고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현우는 움찔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고모 사업이 요즘 안 좋아. 아주 안 좋아.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판이야. 고모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내 보상금 관리 서류야. 후견인은 고모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현우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몰래 봤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고모가 이 돈으로 사업 좀 살려볼게. 괜찮지? 그건 아빠가 남기신. 아빠. 고모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현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내 아빠는 죽었어. 이제 없다고. 현실을 봐, 현우야. 이 돈 없으면 고모도 너도 다 굶어 죽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고모, 저도 아빠 남기신 거. 닥쳐. 고모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은 건 아니었어요. 테이블을 내리친 거였죠.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현우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모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감추고 있던 본 모습인지 그 눈에는 조카를 향한 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현우야. 고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널 키울 생각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왜 내가 울었는지 알아? 진짜 슬퍼서? 아니야. 연기야. 사람들 앞에서 착한 누나 역할한 거지.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도연이 그 바보 같은 놈. 맨날 남 구한다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자기 목숨 버렸잖아. 뭐가 남았어? 이 돈밖에 더 남았어?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욕하지 마세요. 생전 처음으로 고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야, 이제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아빠는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고모가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서 나가. 뭐? 뭐라고요? 나가라고. 오늘 당장. 고모가 현우를 밀쳤습니다. 현우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이제 내 몫은 끝났어. 돈은 내가 관리할 거고 넌 필요 없어. 고모, 저 갈 데가. 그건 내 문제야. 고아원이든 어디든 가. 난 모르겠다. 고모가 현우의 방으로 가더니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교과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짐 싸. 10분 줄게.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피를 나눈 고모가 자신을 이렇게 내쫓다니. 하지만 고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교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빠의 소방 표식 목걸이.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어요.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현우는 알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지금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다 쌌어? 고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고모,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 그게 전부였어요. 겨울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16살 소녀는 그렇게 길거리에 내던져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빠,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이 헛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현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웠던 건 세상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하철역에서 보냈습니다. 현우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난방이 나오는 곳이라 그나마 따뜻했죠. 하지만 새벽 1시가 되자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집에 가세요. 갈 집이 없어요. 역무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귀찮음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여기선 안 돼요. 나가요.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겨울밤 공기는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꼭 껴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새벽 5시 현우는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등포 쪽 오래된 시장이었어요.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트럭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죠.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종이박스를 덮개 삼아 웅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거리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발걸음, 물건 부딪히는 소리.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건 1,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서요. 생선가게, 채소가게, 반찬가게 하나씩 들러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세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학생이야? 몇 살인데? 16이요. 미성년자는 안 돼. 가봐. 채소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야, 학교는 안 가? 왜 여기서 일하려고 그래? 사정이 있어서요. 제발 일 좀. 안 돼. 미성년자 고용하면 우리가 골치 아파져. 다른 데 알아봐. 어디를 가도 대답은 같았어요.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보호자 동의서 가져와라. 학생증 보여줘. 현우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을 버렸고 학생증은 고모 집에 두고 왔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게 있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16살.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나이. 법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인데 실제로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존재. 현우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요. 점심 무렵 현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삼각김밥을 사서 시장 골목에 앉아 먹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배가 고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왜 울어, 학생?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까 일자리를 물었다가 거절당했던 곳이었죠. 아, 아니에요. 안 울어요. 현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아? 아주머니가 뭔가를 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안에 찐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팔다 남은 거야. 아주머니, 일은 못 시켜줘. 진짜야. 근데 이거 먹는 건 괜찮잖아. 아주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찐빵 봉지를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이 현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이 작은 친절 하나에 이렇게 감동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현우는 시장 뒤편 폐점한 가게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종이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었어요. 그래도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는 그 목걸이. 아빠, 춥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잘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혼자였어요. 새벽 4시 상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현우는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눈에 띄면 쫓겨날 테니까요. 현우는 유령처럼 시장을 떠돌았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고 밤에는 잠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였죠. 기침이 나왔고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건강보험증도 없었습니다. 고모가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병원에 가면 고모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졌어요. 옷은 더러워졌고 머리카락은 기름기로 떡이 졌습니다. 거리에서 자는 아이. 그게 지금 현우의 모습이었어요. 학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교복이 더러웠고 무엇보다 그 꼴로 친구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은 요금 미납으로 이미 끊긴 상태였거든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현우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현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아빠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는 그 말을 믿고 죽었습니다. 현우도 믿고 싶었어요. 이 고통에 끝이 있다고. 이 어둠 뒤에 빛이 있다고.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현우는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꾸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16살 소녀는 그렇게 세상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현우가 하필 이 시장에 흘러들어온 것도, 이 골목에서 잠을 자게 된 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시장 골목 끝자락, 오래된 신당 안에서 한 사람이 현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오래된 신당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문패도 낡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곳에 신기가 있는 무당이 산다는 걸요. 무당 연수는 올해 67이었습니다. 20살에 신내림을 받아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숱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고 숱한 운명을 읽어왔죠. 그녀의 눈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연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겨울 새벽, 신당 안은 쌀쌀했습니다. 연수는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린 뒤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 빈 상자들 사이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웅크린 채 장기침을 하고 있는 작은 그림자. 연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학생이다. 어린 학생이 저기서 자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연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요. 가까이 가니 더 잘 보였어요. 1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종이박스를 덮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연수는 한참을 서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당으로 오래 살다 보면 감정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연수는 아직도 이런 장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깨울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게 아니라 애초에 자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연수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연수는 움찔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겁에 질린 눈도 아니고 애원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체념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씨 같은 것이 보였어요. 이 아이는 오래 버텼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겁내지 마라. 혼내려는 거 아니다. 연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경계하는 눈으로 연수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때 연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 목걸이였어요. 연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방 표식. 연수는 그 표식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연수는 57이었습니다. 신당에 불이 났었죠. 한밤중에 난로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어요. 연수는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깨어났을 때 연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젊은 소방관이 불길 속에서 자신을 끌어냈다고 했어요. 그 소방관의 가슴에 바로 저 표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설마. 연수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연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누가 준 거야? 아빠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인지 목이 쉬어 있었어요. 아빠가 소방관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소방관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연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 왔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아닐까? 1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젊은 소방관 말이에요. 아빠 이름이 뭐니? 강도현이요. 순간 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 후로 몇 번이나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번번이 미뤄왔습니다. 언젠가 꼭 제대로 감사를 전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니. 언제 돌아가셨니? 3달 전이요. 화재 진압하다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연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린 사람이 10년 후에도 누군가를 살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것도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너 이름이 뭐니? 강현우요. 현우야. 연수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이러다 얼어 죽어. 연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현우는 움찔했어요.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미 배운 아이의 목소리였죠. 연수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나도 불에 타 죽을 뻔했어. 그때 날 살려준 사람이 젊은 소방관이었지.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소방관 이름이 강도현이었어. 현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빠가 내 목숨을 살렸어. 10년 동안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들을 만나다니. 연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니? 아니야. 이건 인연이야. 내 아빠가 널 나한테 보낸 거야. 현우는 멍하니 연수를 바라보았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다니. 일어나. 연수가 현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현우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없었거든요. 연수가 현우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당 쪽으로 걸었어요.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그리고 씻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연수의 손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연수의 손은 따뜻했어요. 신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어요. 현우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아빠가 떠난 후로, 고모에게 버림받은 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거든요. 연수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여기선 아무도 안 봐. 그 한마디에 현우의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울던 아이가 결국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당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0년 전 아빠가 살린 사람의 품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연수는 현우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도연 씨, 당신 아들 내가 지킬게.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10년 전 그 화재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연수는 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신당 한켠에 마련해둔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연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부터 소중히 보관해 온 것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한 장의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한진호, IT 벤처기업 대표. 10년 전에는 이름 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진호,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IT 대기업의 CEO였죠. 연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화재, 연수의 신당만 불탄 게 아니었어요. 같은 건물에 있던 작은 사무실도 함께 불에 탔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던 청년이 바로 진호였어요. 연수와 진호, 두 사람 모두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같은 소방관에게 구조되었어요. 강도현이라는 이름의 젊은 소방관에게요. 진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게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거였죠.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베풀었어요. 회사가 커진 뒤에도 사회 환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진호가 가끔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날 그 소방관이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어요. 그분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진호에게 도연의 죽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요. 연수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급한 일이었으니까요.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씨, 나야. 연수야. 아,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잠기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연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도현 씨 알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소방관분이요? 당연히 알죠. 제 은인이신데 그분이 3달 전에 돌아가셨어. 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 진압하다가 순직하셨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연수는 기다렸습니다. 진호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연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지금 내 신당에 있어. 아들이요? 16살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고 고모한테 맡겨졌는데 그 고모가 순직 보상금만 챙기고 애를 내쫓았어. 뭐라고요? 진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시장 바닥에서 잤대. 내가 오늘 새벽에 발견했어.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 어디 있어요? 내 신당에서 자고 있어.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새벽인데? 상관없어요. 그분 아들이잖아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연수는 작게 웃었어요. 역시 진호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네요. 알았어. 주소 보낼게. 근데 진호 씨, 천천히 와. 애가 지금 많이 지쳐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날이 밝을 거였습니다. 도연 씨, 당신 아들 잘 지켜줄게. 연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시간 후 날이 밝아올 무렵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코트에 깔끔한 머리. 하지만 눈 밑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진우였습니다. 연수가 신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왔어? 네, 선생님. 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애는? 아직 자고 있어. 들어와. 진우는 조용히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꼭 끌어안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한눈에 보였죠. 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응? 강도현 씨 아들 강현우야. 진우는 한참 동안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닮았네요. 뭐가? 눈매가요. 그분이랑.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그날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안 보였거든요. 숨도 못 쉬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방화복 입은 소방관이 저를 끌어안고 있었죠. 진우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1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업더니 뛰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그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무겁지 않냐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셨죠. 사람 목숨보다 무거운 건 없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분이 저를 내려놓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땀과 그을은 범벅이었는데 눈빛만은 맑았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죠.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후로 매년 그분 소방서에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죠. 나중에 하다가 진우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결국 감사 인사 한 번 못 드렸네요. 연수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 그분 아들한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 아이 책임질게요. 어떻게? 일단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할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당장 필요한 건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하고요. 연수가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다야? 아니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어요. 그 고모라는 사람. 조사할 겁니다. 조사? 순직 보상금을 빼돌리고 미성년자를 유기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해야죠.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그 여자 벌 받아야 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진우는 다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자는 거겠죠. 선생님, 아이가 일어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았어. 근데 진우 씨. 네.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주지 마. 지금 이 아이는 사람을 쉽게 못 믿어. 천천히 다가가야 해.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우가 떠난 후 연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이불을 여며주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무당으로 4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연수는 현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아이답게 얼굴에 그늘이 졌지만 그 아래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마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어요. 콧대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선이 또렷했고 광대뼈 위로 은은한 빛이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무당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죠. 연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40년 동안 딱 2번 이런 관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젊은 시절 시골 장터에서 만난 청년이었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죠. 또 한 번은 20년 전 우연히 스쳐 지나간 아이였는데 지금은 유명한 대기업 총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관상은 그들보다도 더 강렬했어요. 용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 위에 설 관상이야. 그것도 아주 높이.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 언젠가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연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괜찮을 거야. 내 아빠가 살린 사람들이 이제 너를 살릴 거야. 그게 인연이란 거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인연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 그 선택이 10년이 지나 아들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춥지 않았어요. 이불이 포근했고 방 안에 난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당 할머니, 아빠를 알고 있던 사람, 연수라는 이름.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일어났어? 연수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어요. 앉아서 먹어. 배고프지?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손이 떨렸어요. 언제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울면서 먹어도 돼. 천천히 먹어. 연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 폐 끼치는 거잖아요. 할머니도 형편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연수가 현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걱정은 내가 할게. 넌 일단 쉬어. 몸부터 회복해야지. 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모에게 버림받은 후로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이 없었거든요. 경계심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시장 골목에 멈추더니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지? 연수가 문을 열고 그 남자를 맞았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수가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이리 와봐. 인사할 사람이 있어.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현우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안녕, 현우야. 나는 한진우라고 해. 낯선 이름이었어요. 현우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에 내 아빠한테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오늘 왔어. 내 아빠한테 갚지 못한 은혜를 너한테 갚으러.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고 현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현우야, 나한테 한 가지만 허락해 줄래? 뭔데요? 내가 너를 도와도 될까?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빠한테 빚진 걸 갚는 거야. 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어요. 고모도 처음엔 자신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버렸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모와는 달리 탐욕이 없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내 아빠가 내 목숨을 살렸어. 그 은혜를 10년 동안 갚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안 계셔. 그러니까 대신 너한테 갚고 싶어. 현우는 한참 동안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진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현우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진호는 약속대로 현우를 도왔어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현우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먼저 연수의 신당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현우가 지낼 곳이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은 진호의 회사 이름으로 자동 납부되었죠. 현우는 그게 진호의 도움인지도 몰랐어요. 연수가 아는 사람 집이라고 했거든요. 학교 복학 절차도 처리되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 있다며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진호 측 변호사가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현우는 한 달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정말로 힘을 쏟은 건 따로 있었어요. 고모 미정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회사 법무팀을 동원했어요. 최고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미정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정은 후견인 자격으로 현우의 순직 보상금 계좌에 접근한 뒤 석 달 만에 거의 전액을 빼돌렸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을 합쳐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미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몰빵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땅을 사들였어요.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투기에 나선 거였죠. 하지만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땅값은 폭락했습니다. 미정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정은 현우를 내쫓은 후 더 궁핍해졌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었거든요. 현우 그 녀석, 이제 20살 되면 남은 연금 직접 받잖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미정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해서 화해하는 척하고 다시 후견인 행세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요. 진호의 법무팀은 철저했어요. 미정의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 현우를 내쫓던 날의 정황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 미성년자 유기, 후견인 의무 위반. 3가지 혐의로 고소 가능해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을 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더 기다려. 더요? 지금도 충분한데요. 저 사람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가장 화려한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려야지. 진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현우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하잖아.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간 첫날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1달 동안 어디 있었어? 그냥 사정이 있었어. 현우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방과 후 현우는 연수의 신당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연수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수업 따라가기 좀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연수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우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때는 눈에 빛이 없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현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진우 아저씨요. 그분이 많이 도와주고 있지?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연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사람이 사람을 살리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는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기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의 선택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살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목걸이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남긴 인연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진 않을 거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미정이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빚더미에 앉아있던 그녀가 기적처럼 일어선 거였죠.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에 가까운 방법이었어요. 미정은 자신이 순직 소방관의 누나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언론에 사연을 팔았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 조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나날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순직 소방관 유족, 역경 딛고 사업 성공. 인터넷 기사 제목이 그랬어요. 미정은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봐준 덕분이에요. 조카도 잘 크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회에 환원할 차례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조카는 내쫓았고 동생의 보상금은 횡령했으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미정의 사업은 순식간에 커졌어요. 동정심을 이용한 마케팅이 통한 거였죠. 순직 소방관 유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니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정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사업가, 언론인, 정치인까지. 미정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중앙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년 전 동생을 잃었어요. 소방관이었던 동생은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죠. 그 후로 저는 조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 한진호의 수석 비서 최서연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IT 기업 한진호 대표의 비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대표님의 지시로 한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짓이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이분은 조카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직 보상금을 빼돌린 뒤 조카를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무슨 근거 없는. 근거요? 서연이 손짓을 하자 연회장 뒤쪽에서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저희 법무팀이 6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미성년자 유기에 대한 증거까지. 서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분은 후견인 자격으로 조카의 순직 보상금 계좌에 접근해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 없어지자 조카를 내쫓았어요. 겨울에 16살짜리 아이를.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정이 경멸로 바뀌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우였어요. 교복 차림의 소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목에는 소방 표식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떨림 없는 눈이었어요. 고모.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해요. 고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빠 목숨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겨울밤에 깔 데도 없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 일주일 동안 시장 바닥에서 잤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고모 생각하면서요.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고모가 잘못한 거였어요. 현우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아빠는 사람을 살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모는 그 아빠의 보상금으로 사기치고 있었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짓눌려 비틀거렸어요. 이건 음모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가 아닙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검증될 겁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횡령, 미성년자 유기, 사기. 3가지 혐의입니다. 미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미정은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었죠. 서연이 현우에게 다가왔어요. 현우 군, 한 대표님이 전화라고 하셨어요. 잘했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꺼내 쥐었어요. 아빠 봤죠? 진실은 결국 밝혀지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정의가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34년 후 대한민국 청와대 앞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2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살의 당당한 모습, 단정한 정장의 고든 자세, 그의 가슴에는 작은 배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방 표식, 강현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연소 대통령. 언론에서는 연일 그를 조명했어요. 고아 출신으로 시장 바닥에서 잠을 자던 소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34년 전 시장 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16살 소년. 그 소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섰어요. 현우는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80대가 된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 옆에는 연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9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만큼은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제28대 대통령 강현우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4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나 강현우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선서가 끝난 후 취임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오늘만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우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4년 전 저는 16살의 고아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버림받아 시장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만 명이 숨을 죽이고 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분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신 분,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신 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신 분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진호와 연수의 영정에 향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현우가 가슴의 배지를 만졌어요. 제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습니다.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순직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현우가 목걸이를 꺼냈어요. 35년 동안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그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광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이 말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으로 삼고자 합니다. 현우가 국민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먼저 살리는 나라.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나라,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나라,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그러다 점점 커져서 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하늘로 솟아올랐죠.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보이세요?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 저를 살렸고, 이제 제가 이 나라를 살리려 해요. 아버지의 선택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현우는 잠시 시간을 내어 진호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할머님이 오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현우 그 아이 꼭 큰 사람 될 거라고. 관상에서 봤다고. 정말요? 응. 사람 위에 설 관상이라고 하셨지. 그때는 설마 대통령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진호가 쓸쓸히 웃었어요. 현우도 웃었습니다. 진호가 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현우야,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난 그냥 내 아버지한테 빚진 걸 갚은 것뿐이야.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받은 게 더 큰 것 같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다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현우는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4년 전 자신을 살려준 은인.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청와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현우는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35년 된 목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것.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뒷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선택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아버지. 현우가 낮게 불렀어요. 저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될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버지가 내린 선택. 그 선택이 만들어낸 인연의 고리가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한 나라의 철학이 되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한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려 했던 선택은 결국 시간에 묻히지 않고 다시 돌아와 인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특별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답게 산 삶은 반드시 의미를 남긴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족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살아오며 느끼신 인생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걸어온 삶의 선택들 역시 조용히 빛을 받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